오늘 오후 2시에 잠시 뒤져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역시나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서 이 주요 장관들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담화 내용 직접 현장 얘기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 및 방역 당국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놓은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법무부는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 제한 명령 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행위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면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믿고 이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내용 듣고 왔습니다. 먼저 김태훈 변호사님, 이거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추 장관이 이 악의적 방역 활동 저해 활동에 대해서는 구속 원칙 그리고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 상당히 강한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집행영역 위반하거나 이런 거 방역 활동 방해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이제 2월에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데 많지는 않았어요. 한 2명. 제가 언론에 보도한 한 3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 많이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형량 법정을 자체가 단기 자유형 뭐 3년 이하, 2년 이하 이렇게 좀 낮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구속보다는 불구속을 했던 거죠. 그런데 뭐 몇몇 사람들이 그냥 돌발적으로 자가격리 위반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 자료 제출 거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듯이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일부 단체에서 좀 집단적으로 좀 거부하는 행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일부 지역에서는 간 보건소 직원한테 침을 뱉는다든지
그다음에 남편 팔을 물고 도망간다든지 그리고 한 사람은 파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종로까지 와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예, 예. 어떤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구속수사 원칙 그리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라는 네. 방침을 정한 거고 저는 추미애 장관의 저 조치가 바람직한 조치다. 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법무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유, 그만큼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 심각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김민재 앵커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요, 300명을 넘었습니다. 324명이 나왔고요. 역시나 지역 발생이 대부분입니다. 315명, 그리고 해외 유입은 9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6,670명에 달하고요. 사망자도 309명입니다. 지금 날짜별로 좀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요. 지난 16일 거의 2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오더니 17일부터는 200명을 훌쩍 넘는 숫자가 나왔고요. 오늘 새로 확인된 확진자 수가 결국 300명을 넘게 됐는데요. 설 교수님 질문 드릴게요. 지난 3월에 이제 신천지 대구 교회발 사태 이후에 지금 이 숫자는 최대의 숫자가 나온 셈이잖아요. 교수님,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미래를 단기간에 걱정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구간인데요. 우선 하나는 어제 많이 나온 것하고 며칠 사이에 계속 많이 나온 것들이 일단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서 예.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깜깜이 전파가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적 조사가 안 됐는데 전파를 시키고 막상 찾아보니까 또 거기에서 전파가 일어나고 하는 N차 감염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생산 지수라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명에게 옮기나 이게 지금 거의 3명에게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고령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걱정하는 것은 지금 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의 고령자인데요. 교회나 이런 데서 고령자인데 네. 지금 무엇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냐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감염 확산이 되는 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 고위험군들이 순간적으로 위험에 빠지면서 의료 체계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방역 자체가 아주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이 신천지보다 상당히 위험하고 또 지금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걱정이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건 사실입니다만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가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모두 발생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지금 다 나왔는데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는 합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주형이 예. 변이체입니다. 이 변이체는 예전에 초기 우한 시절 때의 그 바이러스보다 예. 전파가 6배에서 10배 정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쳐 지나가듯이 확진자를 만나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산이 될 정도로 확산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화 경향을 이미 보이고 있고 예. 이 경향도 조만간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전국화 양상이 훨씬 어려운 국면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경찰과 어떤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저희가 현장으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지역 곳곳으로 이런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전국 곳곳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는 이 사랑교회를 중심으로 한 누적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 광화문 집회 우리 보셨지만 광화문 집회도 전국적으로 모여서 집회하고 각 지역으로 돌아갔지 않았겠습니까? 이로 인한 전국 확산세가 심한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랑교회가 지금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 자체가 더 위험하다. 교수님, 그런 생각이 사랑교회가 아니고요. 사랑제일교회. 이거는 교회 이름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네네네. 필요가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천지 대구교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구교회 신천지를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봉쇄를 하면서 예. 그때 차단된 적이 있거든요. 사랑교회도 이런 측면에서 사랑제일교회도 이런 측면에서 빨리 당국에 협조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검사 대상자 중 양성률이 21.6% 정도라고 그러더라고. 이 수치가 어떻게 좀 보편적인 수치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많다고 봐야 되나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예. 수치예요? 예. 굉장히 위험했던 신천지 대구교회 그때 거의 30%에 육박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원 클럽발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이 터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놀랐습니까? 그렇죠. 그때보다 지금의 양성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 지금은 예.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8.15 때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집회를 한 것도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양성률이 높고 전국화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한다고 하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무엇보다 이 빠른 그 검사로 확산세를 좀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지금 신도 명단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앞에서는 여전히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사랑제일교회 앞에 낮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있고 방역당국 그리고 이를 집행하려는 경찰들과 교회 관계자들 사이에 좀 대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밤까지도 이런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그 대치는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신도들이 이제 출입 저지선 설치한 뒤에 방역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방역 당국은 계속해서 이제 명단 확보를 위해서 저렇게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교회 관계자들이 막으면서 결국엔 방역 당국에서는 오늘 새벽 4시에 빈손으로 철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변호사님, 이렇다면 방역당국이 이제 압수수색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영장 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방역당국의 행정조사를 차원에서 나가는 거고, 검찰이나 이제 검찰에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방역당국에서 영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게 좀 더 강제성, 예를 들어 수사 단계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럼 영장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네. 지금도 다 영장 없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제 한 기사를 보니까, 예. 그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이거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인데 영장 가져오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행정관청의 행정조사에 영장이 필요하냐는 거를 교과서에는 학설상에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 예.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영장을 가지고 실무상 영장을 가져간 걸 그렇게 하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이게 사실은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바이러스 보균자다 낙인 찍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예. 바로 본인들의 건강을 일단 제일 처음 챙기는 게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게 맞지. 저는 왜 저기에 대해서 행정조사기관에 들어가서 신도명단 가져온 거를 극구 거부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예. 만약에 비협조하면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에 행정조사에 있는 그 명단 제출의 거부가 이런 경우들 처벌하게 돼 있고 실제로 예전에 대구 예전에 신천지 문제가 터졌을 때 예. 신천지의 이제 그 실무 책임을 지는 몇몇들도 저런 이제 조사 거부라든지 그다음에 명단 누락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처벌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있기는 하죠. 그렇군요. 이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죠. 정광훈 목사는 연일 처음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난 두 번째는 안 갔어. 차라리 여기 와서 좀 쉬는 게 낫겠다 해서 왔는데, 근데 웃기는 게 보건소에서 하면은 또 양성이야. 또 상계동에서 대병원, 을지병원 가서 하면 또 음성으로 나. 우리 성도들의 엄청난 숫자가 보건소에서는 다 양성으로 되었는데 가보면 다 음성으로 나오는 일이 네네. 수십 명씩 일어나고 있다고.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법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먼저 설 교수님, 저 정광훈 목사가 한 얘기 의학적으로 봤을 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일정에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거는 뭐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사를 뭐 보건소에서 가서 하면 양성으로 나오고 민간에 가서 음성으로 나온다.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비밀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영 논리에 따른 비밀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국가예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민간 기관들이 워낙 많이 검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조작한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전혀 뭐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박 교수님, 그 와중에 뭐 정광훈 목사의 여러 음모론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전해드리는 것조차 좀 말이 되는가 싶은데 뭐 바이러스 테러다 본인들에 대한 이렇게까지 주장하거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기독교를 믿으니까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 이 바이러스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폐기도 한 분이에요. 절대 종교적 신념으로 이 바이러스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테러론을 일으키면서 정치적 이슈를 제기함으로 해서 약간 진영을 모으고 정치적 이슈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왔습니까? 헌신적으로 헌신적인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병본부로 중심으로 해서 한 리더십, 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연대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이번에 성북 사랑의 교회 어떤 이런 문제로 다 깨어지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문턱까지 와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랑의 교회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고, 그 다음에 명단 이런 것도 사실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성실하게 제출하면서 이것이 빨리 차단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사랑제일교회라는 점 다시 한번 저희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요. 지난 15일에 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한 사람들은 이 보수 집회뿐만이 아니라 인근에서는 또 민주노총 소속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2,000여 명 가까이 모였다. 이런 점도 좀 우려를 키우는데요. 뭐 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만 너무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어요, 교수님.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말씀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진보단체든 보수단체든 모두 이 정부 정책에 따라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입가림을 하고 하면서도 집회를 했다는 의료단체도 있긴 한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 10명 이상 모으면 안 되는 지금 3단계 위주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후에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미 또 집회 신고된 단체도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해소되고,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인구가 집중되는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불안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3단계에 온 이런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설 교수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금 코로나19가 수도권에 재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이 광복절에 있었던 보수단체든 민노총이든 이 집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 7월 말부터 이미 잠재되어 있던 이 확진자들을 그동안 못 찾아냈고 너무 느슨하게 방역을 해왔던 탓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우리 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일리는 있고 방역당국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저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꺼번에 환자가 폭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역사회 내에 깜깜이 전파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가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집단에서 동시에 발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당국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7월 초에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게 되자 정부 당국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소모임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 오찬도 하시고 교계의 어떤 불만도 이제 계속 누적이 되고 하면서 또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니까 7월 24일 날 그 행정명령을 거둬들이게 돼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소모임이 일어나고 지금의 우리 사태를 맞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소모임을 해제한 것을 당국이 좀 더 유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여행을 장려한다든지 외식 쿠폰을 또 공연 관람 이런 것들을 좀 권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중지가 됐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나온 경제와
방역의 양립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경제와 방역을 양립화시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확대 과장되어서 네.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 예. 방역 당국도 향후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런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코로나19 여파에 방송사들도 좀 긴장하고 있다. 어제부터 유명 연예인들이 속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확진자는 배우 서성종 씨, 배우 김원혜 씨, 또 배우 허동원 씨 등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요. 진단검사 결과 대기 중인 배우는 고아라 씨, 이재욱 씨, 예지원 씨 이런 식으로 연예계까지 코로나19가 침투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